그 기고문 제목이 뭐냐면은 평범함의 위대함,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생각하며라는 이 기고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전 신문에 다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문재인이 기고한 이 글의 무시무시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다 썼어요. 그런데 그 코드를,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이건 전부 신문에다 연합뉴스, 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뭐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디 네이버나 그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하고 뭐 프랑크푸르트 알게메인의 짜이퉁함,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 문제로 확장돼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란 용어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엔 평범한 사람들 뭐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 common people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학적으로 여기에 엄청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국민이라고 그러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국민이라는 용어에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권리가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언론에, 신문에 어떤 그 정보를 반대하는 그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역에서 매주 광화문 광장까지 정치적인 집회허가 신고를 내고 시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고 비밀 1인 보통 직접 선거로 자기 지도자를 뽑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을 샀어. 이 집은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30평 정도의 조그마한 땅을 샀어. 이건 배타적으로 나만이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내 거야. 그것이 어디에 집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바로 이 국민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국민이란 말을 쓰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북한에서 공식적인 용어로는 공민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사람이라는 용어거든요. 우리 문재인이 쓰는 말이 뭐냐면 사람 사는 세상, 뭐 사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게 사실은 아주 무서운 용어입니다. 자,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말한 사람을 얘기할 때 북한에는 사람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인구의 30% 정도는 사람이 아닌 자들입니다. 적대계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적이 있어요. 한 30만 명 정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적들이 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지 평범한 사람이란 또 뭡니까? 수식어가 붙어있죠. 여기는 이건 뭐냐면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그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거해도 된다는 그런 무서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북이 그러하거든요. 그것을 절대로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들이란 개념은 과거 우리 20세기에 겪었던 아주 위대한 독재자들이 썼던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스탈린이 말입니다. 뉴맨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뉴맨. 그러면서 이 뉴맨이 아닌 사람들 4천만 5천만을 자기 국민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이 개념을 썼어요. 폭스툼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폭스라는 이거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폭스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폭스툼이 아닌 자들을 배제를 시키고 학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또 레닌이 그랬어요.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했지 않습니까? 프롤레타리아트와 노동자 농민을 얘기했는데 노동자 농민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부르주아와 귀족 계급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수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인권이 있죠, 여러분.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인민의 적들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문재인이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냐면은 그 북한에서 인권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인권 침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말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사람들이란 얘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개념이 들어서면은 크메르 루즈의 캄보디아 학살이 가능하고 스탈린의 학살이 가능하고 김일성의 학살이 가능해집니다. 또 히틀러의 학살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김없이 독재 사회로 흐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신 정치를 할 존재가 필요해요. 바로 독재 정당과 독재자가 출연을 합니다. 독재 정당과 독재자가 출연을 하고 그리고 그 독재자에게는 전지전능한 권위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상이 바로 문재인의 그 기고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지를 못해요. 세 번째, 그 문재인이 그 기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북은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도 네이버나 포탈의 검색에 보면 여러분들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북은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 공동체. 최근에 8.15 경축사에서도 그 평화 경제를 얘기하면서 남북한이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문재인이 두 번째 반복해서 썼습니다. 뭐 독일의 유명 신문의 기고문에서도 쓰고 우리 또 정부 공식 경축사에서도 생명 공동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또 아주 무시무시한 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국가나 안 그럼 집단을 거기에도 그것을 유기체화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함께 살아가야 할 그 목과 팔다리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유기체화하는 겁니다.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 공동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집단과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이건 뭐냐면 바로 전체주의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국가 전체를 가족화 시켜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어버이 수령입니다. 남북한이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인데 정치 지도 체제가 다른데 이것이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기체에서는 개인의 존재는 갈 길이 없어집니다. 개인의 정치적 권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전체가 유기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버이 수령을 어버이 수령이라는 개념이 대표적이고요. 히틀러가 1930년대에 자기가 나치 정당이 권력을 획득할 때 이 문재인과 비슷한 개념을 사용했어요. 남북한이 생명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히틀러는 뭐라고 그랬냐면 게르만 공동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의 사상은 보면 두 가지 정치 사상이 혼합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레닌주의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PT 독재를 얘기하는 레닌주의와 맥이다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바로 히틀러의 게르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과 맥이다 있습니다. 나치즘과 맥이다 있어요. 문재인의 사상은 지금 20세기에 그렇게 수많은 인류를 학살했던 레닌주의 그리고 나치주의와 그것을 버무려 놓은 비빔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문재인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알고 문재인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문재인은 레닌주의다, 문재인은 나치즘이다,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의 말을 분석하고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보고 극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왜 극우냐? 여러분, 극우를 얘기할 때 네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폭력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폭력 지향적입니까? 한 번이나 폭력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극우가 되려면 의회를 부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회를 부정합니까? 의회를 부정하지 않죠. 의회를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통해서 개헌안을 만들 때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회를 통해서 대표되는 대의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래요.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향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의회를 부정합니다. 바로 극우의 첫 번째 조건이 폭력 지향적이고 의회를 부정하고, 이것이 극우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또 있어요. 뭐냐면 특정 혈통을 중시하고 종족을 중시할 때, 그것이 극우의 표상입니다. 남북한 민족을, 혈통을 중시하는 저희들이 극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종교를 지향하는 정치 집단이 극우입니다. 문재인은 특정 종교는 아니죠. 극우의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집단들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극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잘 모르는 우리 공화당 중에 한 분이 자랑스레 우리는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극우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남북한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문재인이 쓰고 있어요. 아주 극우적인, 히틀러적인 그런 히틀러가 강조했던 게르만 공동체와 똑같은 그런 개념을 문재인이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이 문재인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짜이퉁 기고문에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한국 국민의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 냉전 질서와 능동적 평화 질서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수동적인 냉전 질서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반미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반일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써놨지만은 거기에 그런 코드가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국민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평범한 사람이 운명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그것이 반일 투쟁, 반미 투쟁을 포함한 반미 투쟁, 반일 투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코드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또 특징이 문재인을 분석할 때 보면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이 사람은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를 왜 그러냐면은 남과 북은 엄연히 독립적인 주권국가입니다. 여러분, 남북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북한과 남한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걸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꾸 그걸 부정합니다. 엄연히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사우스 코리아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별개의 국가입니다. 각각의 유엔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다른 국가입니다. 이것을 자꾸 민족 내부 간의 관계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 정권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고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무시를 합니다. 이렇게 민족 내부의 관계를 강조를 하다 보면 바로 김일성이 그동안 살아있을 당시에 조국 평화 3대 원칙의 그 원칙에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그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말려 들어가는 전술이 이런 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는 말입니다. 아주 반동적인 용어예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지 민족주의는 아주 처단해야 될 반동들의 용어라고 공산주의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북한도 원래 그랬습니다. 북한도 1950년이니 60년이니 한 번도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71년도에 펴낸 북한의 역사 사진을 보면은 민족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반동배 몰입애들의 용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왜 그러면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느냐? 철저하게 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좌익들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냐면요. 그 반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반일 하는데 1950년대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좌익들은 말입니다. 일본과 우호 화해 협력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50년대에 반일한 정치 세력은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그렇게 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척을 지고 미국과 싸우면서도 반일을 내세웠거든요. 미국이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본과 화해하라고 종용을 하고 그 밀가루 원조 끊겠다고까지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는데 이승만은 끝까지 반일을 외쳤어요. 그 당시에 조봉암 진보당이라든지 여러 좌익 세력들은 일본과 화해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4.19 이후에 북한이 직접 지령해서 여러 정당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정당이 사회대중당인데요. 이 당의 사회대중당의 강령을 보면 일본과 화해 협력해야 된다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좌익들이 갑자기 반일로 돌았습니다. 언제 돌았었는지 아십니까? 1964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진행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반대를 하기 위해서 좌익들이 갑자기 반대로 반일을 들고 나온 겁니다. 좌익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 이런 건 전부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문재인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무슨 강아지의 인권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입에 발린 선전선동의 기만책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정치적 목적은 따로 있는 겁니다. 해방 후 시기에 산탁 반탁 운동이 벌어질 때 신탁 통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좌익들과 우익이 전부 반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좌익들이 갑자기 찬탁을 하거든요. 소련의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익들이 친일, 일본과의 우호 협력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반일로 돌았습니다. 박정희가 일본과의 수교를 하려고 하니까 김일성이 반일을 지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종군 위안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두고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70년대 위안부 문제 들어보셨습니까? 80년대 위안부 문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위안부 문제가 어디 60년대는 없었고 70년대는 없었고
80년대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 태평양 전쟁 때 발생한 사건인데 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90년대 이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여러분, 공산당이 아주 흉악한 음모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 오늘 주제와 관계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인데, 제일동포한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었어요. 이분이 86년도 무렵에 일본에서 종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처음으로 오키나와에서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언을 정치를 했어요.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이 여성 감독이 다큐 영화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데 제작비가 없었어요. 그럼 제작비를 최근 뭐 우리 그 북한 인권 영화도 보면은 제작비를 못 만들어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찾고 찾다가 조총련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조총련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조총련이라면 이 문제를 당연히 돈을 대고 후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총련의 반응이 의외로 뭐냐면 어땠냐면은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민족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왜 이렇게 들추려고 하느냐? 전쟁 시기에 일어난 일이고 여성과 관련된 일인데 왜 이런 문제를 들춰가지고 나라 망신시키려고 그러느냐? 조총련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 감독이 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여성단체들을 찾아갔어요. 여성운동단체들을 찾아갔어요. 87년, 6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데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우정 씨였어요. 이우정 씨를 찾아가서 이 종군 위안부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후원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성단체 이우정 씨 대답이 참 심각한 문제다. 공감은 하는데 돈은 내놓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유야무야 묻혔습니다. 묻혔는데 언제 이게 증폭되기 시작했냐면 90년 10월에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인 가네마루 신이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과 그 사회당, 공산당, 조총련 일본 그 정치 세력들을 데리고 평양에 갔어요.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북일 일북 수교 협상을 하러 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이 조총련 간부들을 통해서 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듣게 됐습니다. 머리 좋은 김일성이 무릎을 쳤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기막힌 소재구나. 여러분, 화투 칠 때 1타 3피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한 방을 때려가지고 세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구나. 첫 번째 뭐냐면 남한 내부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남한을 갈라치게 할 수 있겠구나.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런 소재입니다. 두 번째, 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우리가 깨야 되는데, 그럼 그 축이 한일, 어떻게 보면 이 수교 협약인데, 한일, 박정희가 65년에 만들어 놓은 이 한일 수교 조약을 깨야 되는데, 이게 위안부 이게 진짜 끝내주네, 이걸로 깨자. 두 번째 효과입니다. 세 번째, 이건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북한이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처럼 수교 협상을 할 텐데 배상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상금을 받을 때 이거는 1억 불을 받을 걸 2억 불, 3억 불로 튀겨 먹을 수 있는 소재야. 이거는. 김일성이 바로 조총련에 지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무한증폭 선전을 해라. 여러분, 86년도에 찾아가서는 민족의 수치라고 문전박대했던 조총련이 김일성이 지령을 내리니까 바로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지금까지 좌익운동의 총본산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이런 좌익운동을 이끌어왔던, 반일 선동을 이끌어왔던 정대협 아시죠?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언제 결성이 됐냐면 공교롭게 90년 11월에 결성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0년 10월에 가네마루 시인이 김일성을 만난다고. 한 달 뒤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대협이 결성이 됩니다. 조총련에서 이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기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91년 1월에 동경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한, 북한, 일본 이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91년 1월에 기록에 다 있습니다. 기록에 그 종군 국제회의가 있어요. 최초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91년 10월에 서울에서 종군 위안부 국제회의가 남북한과 일본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기록에 다 있습니다. 92년도 9월인가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이우정 등 그 남한의 여성단체 대표자들과 정대협과 일본 조총련 대표자들 등과 평양의 종군 위안부 문제 대표자들이 세 주체들이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이 회담을 하고 결의문을 만듭니다. 그것이 92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노동신문 일면 토업에 사진이 딱 박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종군 위안부 문제는 날개를 달고 유엔으로 전 세계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갑니다. 영화가 수십 번도 영화가 만들어지고 재탕, 3탕 20년, 30년이 지나도 소녀상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로 이게 뻗쳐나갑니다. 여러분, 좌익의 공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좌익들은 공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일선동도 그렇고 이 민족이라는 용어도 없고, 얘가 왜 이렇게 제가 빠져나갔냐면은 원래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하는데 민족은 공산주의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민족은 반동 사상의 용어고 부르주아들의 용어이고 그런 용어를 쓰면 감옥에 쳐놓고 없애야 되는 용어였습니다. 그것이 북한이 70년 넘어가면서 남한의 대남 공작, 적화 전략의 차원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가져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와 원래 민족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정치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기고문에서 밝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최종 목표가 뭐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뭐냐면 문재인의 최종 목표가 뭐냐? 저는 여러분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문재인은 죽기 살기로 사회주의 개헌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가 칠레의 아엔데 대통령이 사회주의로 나라를 바꾸었다가 우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총을 들고 싸웁니다. 대통령궁에서 사살됩니다. 문재인은 사살될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사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국 자기 가족을 딸과 아들과 아내의 문제가 터져나오면 저 사람이 물러날 것 같습니까?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기 살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정부는 처음에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개헌안을 슬그머니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슬그머니 들고 나오면서 국가의 시스템을 좌우할 그런 중차대한 개헌안을 슬그머니 들고 나오면서 누가 발표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국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일개 비서가 71년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관련된 헌법에 관련된 걸 일개 민정비서관인 조국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헷갈리게 국민들에게 잘라서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독소 조항들이 사실은 숨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를 삭제했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민이라는 용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가, 법적인 권리가 응축 집약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대변하는 개념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때문에 국민이 그런 모든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걸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북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행도 못 다니고 저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개돼지 취급하면서 사람이 사륙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자유라는 개념이 중차대한 개념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역사상 이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쟁취해낸 개념이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45년 해방 뒤에 3년 동안 치열한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냈고, 여러분,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한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이런 자유를 말입니다. 이 검은 악령의 집단들이, 이 악마의 집단들, 문재인 악마 집단들이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재인 정권과의 우리의 싸움이, 우리 공화당의 이 투쟁이 얼마나 성스러운 투쟁이고, 인류 역사의 발걸음과 함께 우리 선대가 흘렸던 그 피와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투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슬그머니 삭제를 했어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이란 용어를 실제로 슬그머니 빼버리고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조국이 발표한 개헌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정부가 들어서서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은 자유를 삭제를 했고, 또 조국이 국민이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국민이 직접 모든 권리는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직접 국민이 주권자이지만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를 국회에다 보내가지고 우리의 대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국민의 촛불의 명령이다. 아니, 국민의 0.1%도 안 되는 자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들이 국민이라고 그러면서 지들이 직접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나치 시대 때 히틀러가 이런 방법을 써먹었거든요. 국민의 0.1%도 안 되는 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체 국민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나라를 뒤엎어 버렸어요. 촛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체 국민의 99%는 이불 안에 있었어요. 이불 안에 누가 밤에 나옵니까? 촛불 들고 나오는 애들이 0.1%밖에 안 돼요. 진짜 국민은 진짜 99%는 이불 안에 있어요. 이불 안에 침대 안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는 국민들은 우리의 대표를 보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을 했어요. 벌써 거기에서부터 이 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실체가 나오는데, 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자기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개헌 의석을 확보를 하고 이런 개헌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라이브를 조국 법무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청와대로 쳐들어오는 쿠데타군에 사살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엔데 대통령처럼 사살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혁명을 하고야 말겠다는 집단이 바로 문재인이고 조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일단 지명이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설마
설마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하겠느냐라고 막 묻고 했는데 저는 반드시 임명한다. 죽더라도 임명한다. 자기들의 혁명 과정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에서 혁명 과정에서 지금의 단계는 과도 연립 정부이고 자주적 민주정부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운동권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NL 주사파들의 운동 이론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NLPDR 민족해방 혁명 노선이 바로 전대협의 노선이었거든요. 김종석이 의장으로 있던 전대협의 노선이 뭐냐면 민족해방 민중민주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어로 얘기하면 NLPDR인데 이 NLPDR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과도적 일단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뭐든지 뒤엎어버리고 과도적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 과도적 민주정부의 단계가 바로 문재인 지금 이 정부입니다. 이 정부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검찰을 쓸어버려야 되고 경찰을 무력화해야 되고 국가정보원, 군대 모든 것을 국가 권력기관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언론기관을 장악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정부가 하는 일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주적 민주정부로 가야 됩니다. 북한과 연방제가 가능한 나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북한과 연방정부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연공, 연북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반공을 얘기하는 집단들을 쓰레기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유일보 편집국장, 자유일보 사장 임유정 기자들을 뭐 영장도 없이 잡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누구든지 공화당원들을 불시에 체포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능한 국가가 뭐냐면은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건데 그것은 헌법을 개헌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죽기 살기로 헌법을 바꿀 겁니다. 그 심각성을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자각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바로 저는 우리 공화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뭐 우리 공화당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가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유한국당을 배척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뭐 적을 지려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언론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정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좀 덜 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원진 대표가 말입니다. 홍문종 대표가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을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과 체제전쟁을 한다, 역사전쟁을 하겠다는 개념을 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더라도 사살되더라도 이 정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런 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싸울 수 있는 집단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의 저는 건투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